네, 안녕하세요. 우리 CAI 레벨 카이아 레벨 1에서 레벨 2에 있는 우리 그 Institutional Asset Owners and Investment Policy 리딩 토픽 4죠. 그리고 리딩 4.1부터 스웨드 노트에 4.5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강의할 이택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국엔 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얘기를 한국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그 연기금, 재단, 그리고 국부펀드, 그리고 연금펀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들의 투자 목표는 뭔지, 그들의 제약 요소들, 투자에 대한 제약 요소들은 뭔지,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사실 대체 투자 역사가 짧지만,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군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범주화 시켜서 그들의 캐릭터를 갖다가 잘 이해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내용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지루할 수는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좀 약간 뭐 숫자보다는 말로 풀이된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 수혜저 노트에 기반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에 내어 있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충분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 리딩 4.1부터 볼게요. 리딩 4.1은 제목이 뭡니까? Type of Asset Owners and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sset Owners가 뭐다?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 타입을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Investment Policy, 투자 정책 과 관련된 투자 정책서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개요, 이 정도를 설명해 드리고 간단한 특성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리딩 4.2부터 하나씩, 그 기관 투자자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인도먼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4.3이 펜션 펀드, 그리고 4.4가 소버린 웨스 펀드라고 해서 국부펀드로 불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4.5가 뭡니까? 패밀리 오피스, 그래서 가족 재산 관리 회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을 순서대로 배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이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어떻게 보면 투자와 관련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내용들,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책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exam focusing이 뭐가 돼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This regarding is a general overview of the major institutional investor. 자,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오버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endowment,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foundation, 재단, 학교재단, 종교재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sovereign wealth fund라고 국부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부다비청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그런 막대한 석유 머니로 국부 펀드를 운영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And family office, 그리고 가족 재산 관리 회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좀 돈이 많은 재벌의 어떤 자산을 관리해주는 개인, 그 패밀리 구성들을 위해서 관리해주는 그러한 개인적인 회사다, 이렇게 네 가지 큰 틀에서 분류를 해놨고요. Subsequent reading will examine each of those investors much greater detail. 뒤에 가서 나중에 각각의 챕터에서 또 디테일, 세부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This regarding also developed a concept of strategic asset allocation within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자, 우리 여기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IP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투자 정책서라는 거예요. 투자 정책서. 이 IPS가 뭐냐? 어쨌든 이
투자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데 투자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자, 그래서 자산 운용의 큰 틀이 되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PS고요. 그 IPS에 따라서 Strategic Asset Allocation,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러한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를 봤을 때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Culminated in the detailed account of IPS, particularly the object of constraint from the exam. For the exam, pay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concept presented here, as they will be pervasive in the next four reading.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뒤에 네 개 챕터에서 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게 바로 다음 밑에 보시면 Endowment and Foundation. 그래서 기금 얘기 나오고요. Foundation이라는 두 개의 기관 투자자를 하나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Endowment are set up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 to support specific activity.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거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다? 기금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추구로 하는 단체는 아닌데 다만 뭐냐? 그들의 specific activity. 자, 이 기금이 설립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기금을 만든 그 기관의 스페시픽한 액티비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불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설립이 된다라는 거고요.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Consider University Endowment. 우리 대표적으로 대학 그 기금이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외의 뭐 예일 대학 기금이라든가 하버드, 예일 대학 하버드 기금이 한 40조, 한국 돈으로 한 40조 가량 되고요. 물론 이제 과거 기준이지만 지금까지 최근에는 몇 조까지 되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대학 기금이 30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그들의 뭐 대학이니까 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도 줄 수 있고요. 또 사회 공헌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또 그런 그들의 돈을 이 큰 돈을 계속 불려 나가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돈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주로 그렇죠. 기부금 형식으로 모여서 불려졌을 건데, 자, 그것들을 투자해서 늘리려는 게 바로 인도먼트, 특히 University Endowment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Here, donors such as alumni would contribute the endowment fund, and then the fund would use the cash to finance day-to-day activities or special purpose. 그래서 이 donors, 즉 기부금을 갖다고 좀 alumni가 뭐죠? 졸업생이죠? 우리 졸업생 선배들이 그렇게 기부를 한 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 기금들이 설립이 되었고, 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들이 day-to-day activity, 일상적인 이런 대학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special project, 그래서 특별히 뭐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대학 내에, 그래서 new library, 도서관이죠. 새 도서관을 갖다가 지을 때 이런 돈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돈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재단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Similar to endowment. 재단도 기금이라 여러분들이 딱 들어봤을 때 대학 재단도 들어본 것 같고 기금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Similar to endowment from the operational perspective.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동일하다. 그래서 provide scholarship.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다. But they differ in the foundation must spend the minimum amount of their asset on the annual basis in order to maintain their tax advantage status in the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자, 그러나 얘네들이 인도먼트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일정 최소 금액을 그들 자산 중에 최소 일정 부분을 갖다가 매년 뭘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인도먼트와 다르게 파운데이션은 텍스 어드밴티지를 받으려면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규모 스펜딩 레이트를 가지고 적어도 몇 프로 이상 그들이 가진 자산의 일부를 매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기의 기금과 재단은 유사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금의 투자와 재단의 투자자의 특성들은 뭐냐면 장기적 관점, 돈들이 많아요. 그리고 급하게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대상군, 자산이죠. 투자 대상 자산의 군의 제약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체 투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와 다르게 대체 투자의 비중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기금과 재단이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외용을 갑자기 왜 보냐면 결국엔 대체 투자를 많이 하는 데들이 바로 기관 투자자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금과 재단 중에 가장 차이점 정리하시면 뭐다? 텍스 이슈 때문에 스펜딩 레이트 매년 일정 비율을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점.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이들을 다루는 인도먼트와 파운데이션을 다루는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이제 펜션 펀드라는 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연기금이라고 부르고 연금.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뭘 봐? 연금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그래서 펜션 펀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펜션 펀드 established by the pension plan sponsor. 그래서 이 플랜 스폰서가 결국에는 이 펜션 펀드를 설립하게 되는데, 즉 플랜 스폰서는 결국에 이 연금 제도를 갖다가 연금을 부담하는 자 입장이에요. To provide retirement income for the individuals, including employee or organization and citizen of country. 자, 그래서 연금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종업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그 국민이 시티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연금을 부담하는 쪽이 플랜 스폰서다. The four type of pension fund are as follow. 그래서 네 가지 큰 펜션 펀드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 National Pension Fund라고 해서 공적 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죠. 자, these funds are oper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the intent to provide retirement income to the individuals. 즉, 은퇴자들에게 은퇴 소득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설립이 되었고, 저 social security 해서 사회보장 제도 성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are very large funds with a long time horizon, which often a wide range of investment vehicle, including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돼 있어서, 자, 매우 규모가 크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규모가 큰 펀드고,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롱타임 허리즌을 갖다. 지금 투자 성향이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다양한 인베스트먼트 비클을 대체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베스트먼트 비클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인지 투자 범위가 넓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셔널 펜션 펀드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적 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즉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기금인데,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 이러한 선택을 해야 돼요. 회사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플랜 스폰서가 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Private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DB 펀드라고 부르고요. 이건 한국말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 것. 즉, 그리고 두 번째는 Private Defined Contribution Fund, 그래서 DC 펀드라고 부르고, 이거는 한국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DB 펀드는 미래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이 종업원들이 내가 근속연수로 올라가면서 내가 마지막 은퇴 시점이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돈들이 매년 근속연수가 증가를 하면서 내 월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돈이 내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 즉, 이 퇴직소득을 갖다, 이 연금을 갖다 누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냐면, 회사가 개인한테 줄 돈을, 종업원한테 줄 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바로 DB 펀드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자, pension benefit to the employee are known and compute on the basis of a factor of such as salary and the number of year of service. 그래서 얼마큼 서비스를 종업원들이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 연도, 해와 근속 연수와 그리고 그 셀러리, 월급이 얼마큼, 연봉이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이런 요소에 따라서 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benefit may be indexed for the inflation and may allow for the payment to be made to the surviving spouse and a dependent. 자, 그래서 이것들이 물가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These funds are generally large. 야, 이거는 generally 규모가 D 펀드도 크더라. But smaller in scope. 투자 대상이 그러나 작더라. 왜? 그리고 shorter in time horizon.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투자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Then 뭐보다 National Pension Fund 보다는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투자 대상 범위는 작다. 그리고 이 내셔널 펜션 펀드보다는 이 타임 호라이즌이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펀드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Defined Contribution Fund는 뭐냐면 자, 플랜 스폰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해요. 뭐냐면 자, 이거 일반적으로 매년 회사가 종업원이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 퇴직급여를 이 종업원 개인의 어카운트, 계정으로 입금을 해줘요. 근데 종업원은 그거를 쓸 수는 없어. 다만 그 계정에 불입된 돈으로 투자 항목, 내가 채권에 투자하겠다, 아니면 주식형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즉 운용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을 바로 받은 형식을 갖다가 DC형. 그래서 컨트리뷰션 불입한 금액이 우리 컨트리뷰션 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바로 DC형의 어떤 사적 연금 기금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입하게 되는 이러한 연금 기금이 두 가지가 크게 나뉜다라는 거고요. These funds are smaller in scope than DB and national plans. 그래서 이거는 스몰러 스코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투자 대상이. 왜냐하면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투자 상품, 투자 방식 갖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투자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몰로 하다, DB보다 또는 내셔널 플랜보다 그리고 so the range of investment is narrow 하다라는 거죠. 아까 규모도 작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the range of investment가 narrow 하다라는 겁니다. 그 투자 대상도 좁다라는 거죠. And include the fewer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대체 투자도 적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Real estate and more liquid alternative investment are most common. 그래서 부동산 정도가 대체 투자의 항목 중에 부동산도 대체 투자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정도가 이렇게 C형의 펀드에 속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체 투자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dividual Managed Retirement Account, 그래서 개인 퇴직연금이고요. 개인이 스스로 가입을 하게 되는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This is essentially a saving plan for the one person with the employee fully controlling how the funds are invested. 그래서 이건 개인 돈 가지고 어떤 적축의 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Some tax benefit are available. 어떤 세제 효과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이렇게 투자했을 때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which restrict the range of permissible investment and often include private alternative investm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걸 다룰 거냐면 Sovereign Wealth Fund라고 해서 SWFS라고 부르고, 자, 이것은 국부 펀드라고 불리운다, 한국말로 하면. 자, 이거는 정부가 만든 펀드다. 정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펀드고요. 국가의 재산,
뭐 외화 자산을 주로 의미하는데 정부의 외화 자산을 재원으로 운용해서 이 나라의 부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투자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국은 한국투자공사라는 KIC가 있고요. 아부다비청,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부다비 투자청이라는 데가 아주 큰 규모의 석유 오일 머니를 불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중구투자공사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투자를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특성은 뭐냐? SWFs are used by national government to maintain intergenerational equity. 그래서 뭐냐면 이 intergenerational equity라는 건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 국부 펀드의 이 세대 간 형평성 유지하는 것이 국부 펀드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있어요. 왜? A portion of current fund generated in the country are taken from the current generation and set aside for the benefit of subsequent generation. 그래서 현 세대 애들의 삶을 위해서 이 국부펀드를 늘려서 혜택을 주거나 또는 그 국부를 마련해서 저축을 해서 subsequent generation 후손 세대들한테 그래서 이 현 세대와 후 세대를 갖다가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국부 펀드다라고 하고 있고요. SWFs are similar to National Pension Fund. 그래서 이거는 국민 공적연금, 국민 National Pension Fund와 유사하다. In the term of size. 그래서 이 규모 측면과 그리고 investment horizon 투자를 보는 롱텀 투자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They often invest some of their asset outside of the country, financed sometimes by the available foreign currency reserve. Given that SWFs are managed nationally, there may be some asset class invest restriction imposed.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투자 대상도 얘네들도 우선 롱 사이즈, 라이즈 사이즈를 갖고 있고 롱텀 호라이즌 투자와 관련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 이제 내셔널 펀드와 내셔널 펜션 펀드와 유사하다고 했고, 자 그리고 투자 대상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해외 자산을 해외 투자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국부 펀드는 높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 비중도 높더라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정 클래스 자산 투자군에 대해 이 투자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름을 걸고 투자하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일 기업이라든가 뭐 일본의 이제 국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적대 국가 등이 운영하는 투자, 적대국가 등에 아무리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도 투자를 그쪽에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제약 요소가 얘네들 특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는 기관 투자자가 바로 패밀리 오피스죠. 자, 이거는 가문 자산관리 회사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사실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뭐 가족 회사 이러면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 자산관리 회사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미국의 어떤 이 대재벌들이 어떤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립된 그러한 가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도 들어보셨을 거고 록펠러라는 이 기업인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록펠러가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오피스까지 좀 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패밀리 오피스는 essentially a firm that manages the investment asset of one client. 자, 클라이언트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클라이언트, 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런 investment asset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자, very wealthy individual or family, 즉 이 one client는 매우 부자인 개인이나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The source of fund for the family office may be from entrepreneurship or from the old money.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러한 이 패밀리들, 가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기업에서 모여진 가문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패밀리 오피스의 자금으로 쓴다고 운용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요. 또는 old money, 즉 inherited fund from the one or two prior generation, 그 한 세대, 두 세대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죠? 벌어놓은 그런 유산으로 남겨준 old money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family office fund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Fund could be used to support the family current living needs, provide fund for the future generation, make charitable donation, 뭐 이 점 등등등. 자, 이 펀드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쓰여지냐? 각 가정, 각 가문의 현재의 living needs, 그들이 지금 삶을 영위하는데 당연히 부자니까 부자의 삶을 영위하겠죠. 호화 삶은 영위하는데,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living needs를 만족하거나 provide fund future generation. 현 세대뿐만 아니라 또 뭐죠? 미래 세대, 그죠? future generation. 우리 가문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 펀드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 쓰면 또 욕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make a charitable donation, 그래서 자선 기부 활동 등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기타 갖가지로 쓰여질 수 있다. 이거는 또 자세히 패밀리 오피스 챕터에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호라이즌은 당연히 길겠죠. 그리고 the scope of investment, alternative investment도 즉 대체 투자의 비중도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들을 볼 거예요. 이제는 기관 투자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떤 투자 기준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Risk and Return within the Strategic Asset Allocation. 그래서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 뭡니까? SAAS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즉 자산을 배분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뭘 고려하냐? 리스크. 이 어떤 투자에는 모든 리스크가 수반이 되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했을 때 뭘 얻게 됩니까? 우리가 리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처럼 리스크가 높으면 하이 리턴이 있을 수 있고요. 리스크가 낮으면 낮은 리턴이 돌아오게 되는 우리 일반 원칙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을 고려해서 뭘 해야 된다?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including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discuss strategic asset allocation, 이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observation, 관찰과 reasoning, 추론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understand the reason, the alternative asset raise return estimation challenge. 그래서 이러한 대체 투자의 어떤 이 챌린지, 제약 요소, 이런 그 대체 투자의 수익률을 시청하는데 어려운 챌린지를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 placing cap and the floor.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어셋 알로케이션 할 때 이 비중을 이 캡과 플로어, 그래서 캡은 천장이고 플로어가 이제 바닥이면 어느 범위로, 어느 비중으로 이 한계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최저와 최대의 어떤 어셋 알로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SAAS takes long-term perspective in optimizing both return and risk.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뭘 최적화하는 거나 리턴은 가장 높게, 리턴을 하이하게 만들고요. 리스크는 낮게 만드는, 즉 그것이 바로 optimizing, 최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Once SAA is established, tactical asset allocation, TA라고 부르는 건 tactical, 전술적 자산 배분이 우선은 전략적 자산 배분, SAA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했죠. 이건 장기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SA가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우선은 설립이 되면, 전략이 되면, 요게 설립이 되면 뭐가 나온다? 이제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 배분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들이 이렇게 크게 장기적 관점으로 세워지면 약간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강령으로 뭡니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many studies suggest that the asset allocation decision can be attributed to the majority of portfolio's return.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이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 리턴 수익률에 대부분을 이 결국엔 자산을 잘 세웠느냐, 전략을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In that regard, there are diversification in that the performance of the different asset class in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help to dampen any potential loss.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면 다양한 경제 상황 하에서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또 다양한 투자 대상군들이 또 다른 수익률과 위험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diversification, 다양화, 다각화 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뭐다? potential, 어떤 잠재적인 손실을 갖다 줄여주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SAA, 전략적 자산 배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자, 뒤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SAA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the reasoning.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뭐에 기초해서 하냐? 이 관찰과 reasoning, 이 추론을 가지고 우리는 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as a starting point, the idea is to take past risk and return observation and assume that under similar future economic condition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요. 이러한 생각에 기반합니다. 뭐냐면, 자, 특정 자산군이 투자를 했을 때 보여지는 이런 과거의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투자군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리턴이 발견됐던 리턴과 리스크가 결국에는 미래의 경제 상황이 동일했다면 똑같이 유사하게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이게 지금 과거와 동일한 수익률과 리스크를 가져와 줄 거다라는 거를 전제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건 투자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자산한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리스크가 높은 대신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과거적인 데이터가 모여졌을 때야말로 그 자산군들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The same observation will persist and can be projected in the future. 그래서 이러한 같은 관찰이 결국에는 이 미래에도 계속 계속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However, any known or expected long-term change would require adjustment to the projection. 그러나 당연히 알거나 또는 예측되는 어떤 장기적인 변화, 체인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조정이 프로젝션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라는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이 과거의 리스크와 리턴의 옵저베이션이 똑같은 유사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자는 겁니다. 자, macro economic analysis in used to determine the long-term risk and return for the various asset class. Expected return is calculated as follows.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롱텀 리스크와 수익성을 리스크와 리턴을 갖다가 다양한 자산군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저희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어셋 클래스별로 expected return, 예상되는 수익률, 리턴이 수익이죠. expected 예상 수익률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expected return이고요.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short-term real riskless rate. 그래서 단기적인 리얼 리스크니스 레이트. 첫 번째
요 놈 하고요. 요 놈이 뭐냐면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리스크가 없는 이 단기적인 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그래서 뭐 국채나 이런 것들 안전한 국가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 RF라고도 부르고요. 그 수익률을 갖다가 말하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다가 이제 뭘 고려해 주냐면 expected inflation,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마지막에 리스크 프리미엄, 자산 별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가산한다. 프리미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expected return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각각의 성격을 살펴보면 short-term real risk rate는 stayable하고 minimum 0%, 즉 이거는 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lower than real growth rate, 실제 성장보다는 작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자, 그럼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기본이 되는 수익률이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최소 이 정도는 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expected inflation. 우리가 최소 그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수익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투자할 의미가 없잖아요. 수익 이게 물가도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더 낮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왜 합니까? 안 하고 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much less stable given its dependence on the central bank policy and the long-term growth.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덜 stable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 central bank가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이 폴리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대 그 인플레이션율은. 자, 그리고 long-term growth,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률을 좀 말한다. long-term growth,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 리스크 프리미엄 per asset class.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자산군별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Could assumption historical amount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if past estimate of the volatilities, the correlations, and the risk exposure are unchanged. 그래서 이 자산 특성들이, 이런 자산의 이런 특성들이 변동성이나 상관관계와 리스크 익스포 노임에 노출되는 정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대 수익이라는 이런 프리미엄이 각각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어셋 클래스별로 결국 익스펙티드 리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거는 각 자산군별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을 때는 이 두 놈은 거의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가져오는 요소는 아니지만 이 각각 자산군별, 자산의 클래스별, 자산군별로 각각의 다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활용을 리스크가 낮았지만 수익 프리미엄이 낮을 수 있죠. 리스크가 낮으면. 근데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겠죠. 리스크를 부담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 자산군별로 이 expected return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 자산군별로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 과거에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unchanged 한다라는 그러한 기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게요. 밑에 보시면 Alternative Asset and Return Estimation Challenge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대체 투자 자산의 그 수익률을 갖다가 estimation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난제점들에 대해서 난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대체 투자를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하고 과거에 이런 대체 투자에 따른 수익률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것이 맞다라고 그냥 주장할 수 없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이냐라고 했어요. The following are three key reasons for the estimation challenge.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Despite the longer history for class such as commodities and real estate, there is a much shorter history for class such as private equity and hedge fund. 그래서 자, 대체 투자라는 용어가 나온 게 그 역사가 짧죠, 매우. 최근 데이터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과 원자재 같은 커머디티 이런 것들은 그동안 옛날에 역사가 오래됐죠. 그 가격들의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프라이빗 에쿼티나 헤지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쪽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Alpha may have account for the large portion of past return, but with the increased participation in the alternative asset by investors, the amount of alpha will diminish going forward.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알파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이 알파는 우리가 플러스 알파 얘기하죠. 자,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대체 투자 자산에 좀 투자를 했을 때 과거의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에서 발생하는 라지 포션을 줬던 것, 즉 초과 수익처럼 내가 이 세상에 흔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 안 했던 그런 대체 투자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갖다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런 알파란 요소가 사실은 이런 대체 투자의 수익성이 좋았던 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 점점점 이런 시장 참여자들, 이 대체 투자에 대해 참여하려는 그러한 파티시페이션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자들이 증가하면서 뭐가 된다? 이런 알파가 점점점 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다수일수록 뭐가 된다? 초과 수익, 알파 이런 것들이 좀 더 제한돼요. 즉 알파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줄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it appears likely that the new alternative asset class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which obviously have no historical track record. 자, 또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대체 투자의 자산군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계속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신규로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이 등장을 할 거다. 그러면 또 그 대체 투자 자산을 투자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 얘가 또 어떤 트랙 레코드가 그동안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결국 짧은 애가 계속 나온다. 새로운 애들이 막 나오면 걔도 트랙 레코드가 없으니까 얘가 어떤 성향을 갖는지, 어떤 리스크를 갖는지, 어떤 리턴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그레이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난제점들이 존재는 한다. 그래서 얼터네티브 에셋을 리턴을 갖다가 추정하는 데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For some alternative investment, due to lack of information, it is impossible to accurately estimate the risk premium and the relations between asset class because insignificant assumptions are made. Other times, 이게 뭐냐면요. 자, 결국에는 이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 정보들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이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거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가정이 이제 달라졌을 때, 중요한 가정 갖다가 메이드 했을 때의 어떤 자산군 간의 그런 관계, 이 자산이 보여주는 수익률 또는 리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콜리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부족을 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Other times there may not be any availability of specific alternative asset when asset allocation is being determined for the given portfolio. 그리고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대체 투자 자산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fore, simplified process that approximate the ideal optimization process need to be used to build a portfolio. 그래서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구성하는데 simplified한 프로세스, 즉 간단한 되게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 옵티마이제이션, 이상적인 최적화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는 근사치로
어떤 완벽한 건 우리가 그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프로세스의 근사치를 가지고 그렇게 simply 좀 단순화시켜진 프로세스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placing cap and floor in the asset allocation.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캡이 이제 이 천장을 의미하고요. flow가 이제 바닥을 의미하는데 the cap and the floor will vary among investor and can start at about 5% and exceed 30% with the more ambitious and risk tolerant one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이 자산 배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소 한 5% 이상에서부터 최대 좀 ambitious하고 리스크 tolerant ones, 리스크를 좀 선호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30% 초과까지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에서는 5%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야망이 좀 있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30% 초과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llocation percentage는 consider the following.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따라서 한다. 자, 그럼 이게 어떤 allocation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5%다 어떤 사람은 30% 초과도 하는데, 자, 그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absolute allocation size, 즉 절대적인 배분 사이즈가 있더라. 즉, our performance requires the devoted alternative asset investment team, which is not possible from the cost-benefit perspective if the allocation and or return are insufficient. 그래서 our performance라는 건 초과 성과를 갖다가 이제 달성을 하려면 뭐를 필요로 하냐면 헌신적인 대체 투자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체 투자에 이 초과 성과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런 팀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그냥 코스트 베네핏 관점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배분을 통해서는 리턴이 또 insufficient, 불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However, if the allocation is excessive, then finding enough suitable alternative investment may be problematic. Suboptimal performance may occur if the first to choose the less attractive alternative investment. 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런 전략적인 이런 그 절대적인 배분 사이즈를 갖다가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이 대체 투자 쪽에다가 배분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투자나 아니면 최적이 아닌 퍼포먼스를 가져다 주는, 즉 그런 덜 매력적인 대체 투자에게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투자하는데 나는 이 투자 규모가 크니까 대체 투자 자산을 다 찾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조를 내가 투자해야 되는데 대체 투자 자산은 나 대체 투자에 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이 투자할 거야. 근데 대체 투자 자산이 그래도 전통적인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는 전제죠. 자,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이 존재하는 대체 투자 자산군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무리하게 이렇게 비중을 높이다 보면, 대체 투자의 비중을 높이다 보면 금액이 커가지고, 그러다 보면 덜 효율적인 거, 최적화되지 않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투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까지도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자산 배분은, 절대적인 이 배분 사이즈가 또 그런 역할들을 고려해 줘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relative allocation size, 상대적인 배분 사이즈인데요. 자, allocation size in relation to the portfolio size is important. If the allocation size is too low, there will be in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rtfolio return. 자, 이게 뭔 얘기라고 하냐면, 자, 내가 이 투자하려는 이 규모를 가진 그 금액 안에서 상대적 배분이에요. 이 대체 투자 쪽의 배분을 몇 퍼센트 정도 할 것이냐. 금액이 아니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체 투자 비중을 갖다가 되게 미미하게 가져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 전체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배분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the allocation size too high, concentration risk. 반면에 너무 높으면 이런 비중이 또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 중에서 이런 자산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면 뭐가 발생한다? concentration risk and therefore lack of diversification become a problem. 즉, 이 concentration risk라는 게 뭐냐면 집중화 위험이라는 건데 특정 자산군에 몰빵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한쪽 군에만 자산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슈가 생기면 나는 결국에는 이 하나의 바구니 갖다 여러 바구니에 담은 게 아니라 한 바구니에만 다 담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 답을 떨어뜨리면 여기 다 깨져버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너무 한쪽에만 몰빵한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 너무 적게 배분하면 내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빚으면 얘 때문에 나의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iquidity needs. 이 liquidity needs라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 요구라는 건데, 자, if an institution has relatively low liquidity needs, low or high죠, low liquidity needs to support the regular day-to-day operation, then a higher allocation to illiquid alternative asset. 그래서 예를 들면 private equity.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이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가 이런 day-to-day operation,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인 이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다면 또 필요한 유동성이 적다면 나는 그 기관 투자는 뭐 할 수 있다? higher allocation 뭐에다가 illiquid alternative asset. 그래서 덜 유동적인 대체 투자, 유동적이지 않은 대체 투자 자산군에 이러한 자산 배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퀴디티 요구되는 리퀴디티 또한 뭘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자산군을 내가 좀 더 대체 투자가 좀 덜 유동적인 대체 투자에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너무 하이 리퀴디티라도 요구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제 유동적인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죠. Larger institutions tend to have a lower liquidity needs and higher excess capital to invest in the alternative asset. 이렇게 해서 결국에 큰 규모의 기관 투자자일수록 이런 유동성 요구가 낮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러한 덜체 투자 쪽에 더 higher excess capital, 좀 초과하여 자본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또 어셋 알로케이션을 할 때 배분 비중에 미치는 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